지구상에 건설된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번영을 누린 나라가 있습니다. 5천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물들을 남겼고,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많은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곳이죠. 그 문명이 바로 고대 이집트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토록 찬란한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세계를 호령하던 그들이 결국 외세의 지배를 받는 속국으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5천년에 걸친 고대 이집트의 놀라운 흥망성쇠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라오들의 절대 권력에서 시작해 클레오파트라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장대한 문명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기원전 4천년경 아프리카 북동부의 거대한 강 유역에서 인류 역사를 바꿀 문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나일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 강이야말로 이집트 문명 발전의 핵심 열쇠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이집트는 거의 대부분이 메마른 사막지대이지만 고대에는 나일강 주변으로 울창한 숲과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다양한 동식물들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자연의 낙원이었습니다. 나일강은 다른 강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년 일정한 시기에 물이 넘쳐 흘러 주변 땅을 적시는 규칙적인 범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5월부터 시작되는 폭우로 인해 강물이 범람하면서 강 주변의 모든 땅에 비옥한 진흙을 깔아놓았습니다. 이런 자연현상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홍수가 파괴와 재해를 가져다주는 무서운 자연재해였지만, 나일강의 범람은 오히려 풍요로움과 생명력을 선사하는 신의 선물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 덕분에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집트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곡창지대로 성장할 수 있었죠. 당시 주변 지역들이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도 이집트만은 풍부한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상이집트의 통치자는 하얀 왕관을, 하이집트의 지배자는 붉은 왕관을 썼죠. 이 두 왕국은 나일강의 지배권을 놓고 수십 년간 치열한 전쟁을 벌였고, 때로는 평화협정을 맺기도 하면서 복잡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풍부한 식량을 바탕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정복을 거치면서 나일강 유역에는 두 개의 강력한 왕국이 등장했습니다.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라고 불리는 이 두 나라는 각각 다른 색깔의 왕관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기원전 3100년경 메네스라는 강력한 왕이 등장해 이 두 왕국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는 하얀 왕관과 붉은 왕관을 동시에 착용하며 통일된 이집트의 첫 번째 파라오가 되었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집트 왕조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아직 메머드가 살아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단군 신화조차 만들어지기 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일찍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메네스의 통일 이후 이집트는 3중계가 넘는 왕조가 차례로 이어지며 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이집트는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지중해, 동서남쪽으로는 광활한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전한 환경 덕분에 이집트 사람들은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며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죠. 특히 동쪽과 서쪽의 사막은 천연 방어막 역할을 했습니다. 적들이 사막을 가로질러 침입하려면 엄청난 물과 식량을 준비해야 했고, 사막의 혹독한 기후와 모래 폭풍을 견뎌내야 했기 때문에 대규모 침입은 거의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최고 통치자에게 파라오라는 특별한 칭호를 부여하고,
그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숭배했습니다. 파라오라는 말은 원래 큰 집이라는 뜻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큰 집에 사는 사람, 즉 왕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파라오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이 죽은 후에도 영혼이 다시 돌아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파라오의 영혼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거대한 무덤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드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내세관은 매우 구체적이고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바라고 불리는 영혼은 죽은 후에도 계속 살아남아 언젠가는 원래 몸으로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최초의 피라미드는 기원전 2668년 파라오 조세르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층으로 나누어진 계단식 형태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집트 사회가 더욱 안정되고 강해지자 파라오들은 더 높고 웅장한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는 높이가 60m에 달하는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설계한 이모테프는 당시로서는 천재적인 건축가였는데 그는 단순히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의사, 점성술사, 철학자의 역할까지 겸했던 르네상스형 인물이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파라오 쿠푸 시대에 완성된 기자의 대피라미드였죠. 이 거대한 건축물은 기록에 따르면 10만 명의 인력이 20년 동안 매달려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기술로도 쉽지 않을 공사를 고대인들이 어떻게 해냈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스핑크스, 거대한 신전들, 왕묘 등 수많은 건축물들이 파라오의 절대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인간의 얼굴을 한 거대한 조각상으로 파라오의 지혜와 힘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들은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소모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마늘과 양파, 무를 먹으며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금기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파라오의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바로 각 지방의 강력한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중앙정부의 권위는 서서히 약해져 갔습니다. 지방 귀족들은 처음에는 파라오가 임명한 관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세습하기 시작했고 독자적인 군대를 양성하며 중앙정부에 맞서는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급기야 지방 귀족들의 권력이 파라오를 능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사회는 극도로 불안정해졌고 파라오의 권한은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혼란이 극에 달한 시기에는 70일 동안 70명의 파라오가 바뀌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을 정도였죠. 외부의 침입과 내부의 권력 다툼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이집트는 암흑기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시기를 역사학자들은 제1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약 140년간 지속된 이 혼란기 동안 이집트는 여러 개의 작은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기근과 질병이 창궐했으며 문화와 예술도 크게 퇴보했습니다. 이런 대혼란은 약 140년간 지속되다가 멘투호테프 2세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으로 각지의 반란을 진압하고 분열된 이집트를 다시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두 땅을 통일한 자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서 이집트는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멘투호테프 2세는 단순히 군사적 정복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제 정책과 문화 진흥에도 힘을 쏟아 이집트 사회를 안정시켰습니다. 이후 시작된 중왕국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파라오들은 이전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대신
지방 관리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의 복지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기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의 군사력이 예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는 힉소스라는 새로운 민족이 강력한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끄는 전차, 개량된 활과 화살 등 당시로서는 최신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힉소스족은 원래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셈족 계열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17세기경부터 이집트 국경지대로 조금씩 이주해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평화로운 정착민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힉소스족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그들은 나일강 동쪽 지역을 침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이집트인들은 힉소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힉소스의 전차는 당시 이집트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화살을 쏘는 전차 부대 앞에서 걸어서 싸우는 이집트 보병들은 무력했습니다. 또한 힉소스가 사용한 청동 무기와 복합활도, 이집트의 전통적인 무기들보다 훨씬 우수했습니다. 순식간에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삼각주 지대를 점령당한 이집트는 약 100년간 힉소스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상이집트는 겨우 명맥을 유지했지만 분열된 상태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점령자들인 힉소스는 이집트의 기본적인 통치 체계와 문화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파라오의 자리에 오르는 것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이집트 고유의 문명과 전통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훗날 이집트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죠. 아흐모세 힐세의 해방 전쟁은 약 1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힉소스로부터 배운 새로운 군사 기술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아바리스라는 힉소스의 수도를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뛰어난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아흐모세 1세라는 용감한 파라오가 등장하면서 힉소스의 지배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모두 힉소스와 싸우다 전사했고 형까지도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가족사를 가진 아흐모세는 복수의 의지를 불태우며 힉소스를 나일강 유역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이로써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신왕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흐모세 1세의 승리는 단순한 영토 회복을 넘어서 이집트인들의 자존심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아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미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저승으로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몸이 있던 곳으로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마포라는 특별한 붕대로 시신을 꼼꼼히 감싸서 육체를 최대한 온전하게 보존하려고 했던 것이죠. 미라 제작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했습니다. 먼저 뇌를 제거하고 내장을 꺼낸 후 특별한 염으로 시체를 건조시키는 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극도로 건조한 기후 덕분에 시체를 야외에 버려도 자연적으로 미라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족이나 귀족들의 경우에는 훨씬 정교한 방법으로 미라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는 70일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 같은 동물들도 모두 미라로 만들어 보존했습니다. 특히 고양이는 바스테트 여신의 화신으로 여겨져 매우 신성하게 취급되었고 고양이가 죽으면 가족들이 눈썹을 밀고 슬퍼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외침을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집트는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정복 전쟁에 나서면서 주변 지역들을 차례로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는 과거의 수동적인 방어 전략에서 능동적인 공격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신왕국 시대의 여왕 하트셉스트가 집권하면서 이집트 번영의 기초가 단단히 마련되었습니다.
하트셉수트는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여성 파라오였습니다. 외부의 무력 침입이 거의 없었던 시기에 그녀는 전쟁보다는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로운 외교를 통해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하트셉수트는 원래 파라오가 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투트모세 2세의 아내였는데 남편이 일찍 죽자 어린 계승자인 투트모세 3세를 대신해 섭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아예 스스로 파라오라고 선언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최고 통치자가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하트셉수트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공식 행사에서는 가짜 수염을 달고 남성의 복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업과 건설, 평화를 추구하며 성공적인 통치를 이룬 그녀는 고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여성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녀 시대에는 소말리아 지역까지 원정을 보내 유향과 모약 같은 귀중한 향료들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트셉수트가 죽은 후에는 공동 통치자였던 투트모세 3세가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하트셉수트가 주로 평화적인 무역에 집중했다면 이집트를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만들고 싶었던 투트모세 3세는 대규모 군사 정복에 나섰습니다. 그녀가 머물렀던 신전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 거대한 규모와 완벽한 좌우 대칭 구조로 고대 이집트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데이르 엘 바흐리 신전이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절벽을 깎아서 만든 3층 구조의 웅장한 건축물입니다. 투트모세 3세는 어린 시절부터 계모인 하트셉수트에 의해 정치 일선에서 소외당했던 경험 때문에 강력한 권력에 대한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에 걸쳐 무려 17차례의 원정을 단행하며 약 350개의 크고 작은 도시들을 정복했고 서아시아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특히 메기도 전투에서 거둔 승리는 투트모세 3세의 군사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적이 예상하지 못한 험준한 산길을 택해 기습 공격을 성공시켰고 이를 통해 가나안 지역의 연합군을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투트모세 3세의 무서운 군사력에 놀란 주변 국가들은 이집트의 눈치를 보며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는 명실상부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국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이런 정복 전쟁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와 노예들은 이집트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제국의 영향력은 현재의 수단 남부에서 시리아 북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지중해 동쪽 연안을 따라 약 2000km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였고 고대 세계에서 이 정도 규모의 제국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약 70년이 흘러 아크나톤이 파라오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아내는 뛰어난 미모로 유명한 네페르티티였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복원한 네페르티티의 현대적인 모습을 보면 만약 그녀가 현대인이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크나톤은 원래 아멘호테프 4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자신의 이름까지 바꾸게 되었죠. 아크나톤이라는 이름은 아톤 신에게 유익한 자라는 뜻으로 그의 종교적 신념을 잘 보여줍니다. 아크나톤 시대의 이집트에서는 종교 세력의 힘이 급속히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람의 신으로 여겨지는 아몬에게 제사를 지내던 신관들의 권력은 파라오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아크나톤은 아예 새로운 신을 창조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태양신 아톤이었죠. 아크나톤은 기존의 아몬 신앙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자신이 만든 아톤 신앙을 강요하며 종교적 권력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이는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지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 종교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았죠. 아크나톤의 종교 개혁은 단순히 신의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예 새로운 수도까지 건설했는데 그곳이 바로 아마르나입니다. 이곳에는 아톤 신을 위한 거대한 신전이 세워졌고 전혀 새로운 양식의
예술과 건축이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아크나톤의 급진적인 개혁은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존 신관들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또한 아크나톤이 종교 개혁에만 몰두하는 동안 국정은 소홀해졌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아크나톤이 죽은 뒤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투탕카멘은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금지되었던 아몬 신앙을 다시 부활시키고 고대부터 내려오던 종교 전통을 복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투탕카멘은 불행하게도 1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투탕카멘의 이른 죽음에는 당시 왕가의 관습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집트 왕실에서는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 근친혼을 대대로 이어왔는데 이런 관습이 심각한 유전적 결함을 낳았던 것입니다. 투탕카멘은 태어날 때부터 발목 기형을 앓고 있어서 걷기가 매우 힘들었고 언어 장애까지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그의 무덤에서는 130개의 지팡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심각한 보행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약해진 면역 체계로 인한 말라리아로 보이지만 두개골 골절 흔적이 발견되어 암살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922년 그의 무덤에서 발견된 엄청난 양의 부장품들은 전 세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고대 이집트 문명의 찬란함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나온 황금 마스크는 특히 유명합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마스크의 무게만 해도 10kg이 넘으며 정교한 조각과 아름다운 색깔로 장식되어 있어 고대 이집트 예술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탕카멘 이후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라오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람세스 2세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무려 90세까지 살면서 66년간 통치했는데 이는 고대 세계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긴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그는 안으로는 경제적 번영을 이끌며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뛰어난 리더십을 보였고 밖으로는 영토를 확장하며 수많은 전쟁 포로를 확보하는 정복의 영웅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 람세스 2세는 거대한 건축물들과 대형 조각상들을 건립했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은 지금까지도 이집트 각지에 남아 있어서 그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부 심벨 신전은 그의 대표작으로 여겨집니다. 아부 심벨 신전은 나일강 상류의 거대한 바위산을 깎아서 만든 웅장한 건축물입니다. 신전 입구에는 높이 20m가 넘는 람세스 2세의 거대한 석상 4개가 나란히 서 있어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 건설까지 시도했을 정도였습니다. 만약 운하 건설이 성공했다면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지 않고 유럽에서 인도양으로 바로 갈 수 있어서 해상 무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진 이집트라도 사막 한가운데에서 운하를 파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실제로 운하 건설 과정에서 12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자신을 기념하는 건축물을 이집트 전역에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건축물과 조각상들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수백 개에 이르며 이는 다른 어떤 파라오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람세스 2세가 죽은 후 신왕국 시대의 이집트는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분열이 심해지는 가운데 여러 외부 세력들의 침입이 계속되었고 결국 이집트는 다시 점령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바다 민족이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침입자들이 지중해 동쪽 지역을 휩쓸면서 이집트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정확한 출신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동기 문명을 파괴하고 새로운 철기 시대를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원전 332년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복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리스 본토는 물론 이집트,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까지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불과 13년 만에 당시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그의 정복 활동은 광범위한 지역에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가 죽은 후 고대 세계는 그리스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헬레니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거대한 영토는 그가 죽은 후 4개의 왕조로 분할되었는데,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파라오 칭호를 사용하고 기존의 이집트 전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순수한 이집트인이 아닌 그리스 계통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된 것이죠. 이들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그곳을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300년이 흐르면서 그리스와 이집트 문화가 점차 융합되어 갔고, 이집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은 고대 세계 최대의 학술 기관이었으며 수십만 권의 책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혼란과 여러 차례의 폭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계 지배층과 이집트 원주민들 사이의 갈등,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로 클레오파트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지중해 서쪽에서는 로마가 강력한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약해진 이집트로서는 로마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권력자들을 사로잡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는 로마의 두 거물 정치인을 차례로 매혹시킨 클레오파트라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히 미모만으로 권력자들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9개 언어를 구사하는 뛰어난 지식인이었으며 수학과 철학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탁월한 정치적 감각으로 복잡한 국제 정세를 헤쳐나가는 실력파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안토니우스가 패배하면서 클레오파트라의 운명도 결정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훗날의 아우구스투스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에서 클레오파트라는 독사에 물려 자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자결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집트 파라오의 긴 역사도 그녀와 함께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집트는 당시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속주로 편입되었고, 더 이상 독립된 나라가 아닌 로마의 한 지방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의 속주가 된 이집트는 곡물부터 각종 공예품까지 로마에 공급하는 곡창지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집트는 동방 문화의 중심지이자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속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학, 공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들을 계속 이어갔으며, 이런 이집트의 엄청난 문화적 영향력은 동로마 제국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는 여전히 고대 세계의 학문과 문화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5,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번영과 쇠퇴를 반복하며 인류 문명사에 길이 남을 업적들을 남긴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신비로운 미라, 찬란한 황금 유물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같은 전설적인 인물들까지 고대 이집트는 지금도 우리에게 끝없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